김현정의 뉴스 쇼. 춥습니다. 12월 들어서자마자 맹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설악산의 기온은 영하 19.5도, 서울도 영하 8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돕니다. 중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부터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단단히 준비하고 나서셔야겠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인천 앞바다의 실종자 수색 작업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고, 조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항해 부주의는 물론이고 해경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 또 평소의 안전 불감증 등등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인재라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요? 이번만큼은 철저히 조사하고 철저히 대안 마련하고 철저히 매듭 짓고 가기를 바랍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내년도 나라 살림 계획의 확정입니다. 새해 예산안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429조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 어제 오후에 여야가 잠정 합의했고요. 오늘 국회 본회의 때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예. 쟁점이 됐던 게 공무원 증원이죠. 9,475명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2,000명이 정부안이었고 네. 민주당안은 그거보다 조금 낮았고 국민의당안이 9,000명. 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한 7,000명, 6,500에서 7,000명 얘기했던 건데 결국 9,475명으로 정리됐어요. 네, 당초 정부안보다는 22.5% 줄어든 규모네요. 예. 법인세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 이익이 3천억 원을 넘는 기업의 법인세율 현행 22%인데 2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고요. 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영세 자영업자 자금 지원도 쟁점이었거든요. 그렇죠. 원안대로 2조 9,707억 원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동수당 어떻게 되느냐, 기초연금 어떻게 되느냐가 최대 관심이었어요.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예, 현재 예. 20만 원인데 25만 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요. 생활이 보다 어려운 노인들에 대해서는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기로 했고요. 시기가 쟁점이었는데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로 결정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9월로 늦췄습니다. 그래요. 또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이라면 소득 상위 10%만 빼고 10만 원씩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을 둔 부모한테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고 네, 10명 중 9명이요. 나머지 90%만 네. 매달 10만 원씩. 시기는 역시 이것도 지방선거 후고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정기국회 내에 처리가 될까 싶었는데 그래도 통과가 됐어요. 네, 막판 타협이 이루어지긴 했죠. 그런데 사실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또 법인세 인상에는 여전히 반대 기류가 있거든요. 그래도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 같은데 예. 자유한국당 내 의원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걸 받아들여서 합의를 한 게 아니라 캐스팅 보트를 진 국민의당이 합의를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 합의가 통과가 돼버리는 상황이죠. 그러네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이 이야기는 오늘 뉴스닥에서 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꼬리 내린 최경환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오늘 검찰에 출두를 하는군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별 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죠. 예. 당초에는 지난달 28일 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거부했습니다. 그렇죠.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정치 보복을 위한 명백한 음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하지만 검찰이 체포영장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결국 꼬리를 내리게 됐네요. 이명박 정부 때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 이분도 오늘 군 댓글 관련 혐의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마지막 포인트 짧게 갈까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직접 고용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 지시 이행 시한이 오늘까지네요. 오늘까지 직접 고용을 해라 제빵사들. 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한 명당 1,00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파리바게뜨 입장은 뭡니까?
직접 고용 대신에 3자 합작사를 설립해서 예. 그곳이 제빵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일종의 그 자회사를 두겠다는 거예요? 네네. 우회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건데 예. 노조는 그 과정에서 강압과 회유가 있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네요. 현재 합작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제빵사는 전체 7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해경이 낚싯배 선창 1호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 역시 평상시에 키워온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였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 너무도 많은 사망자, 실종자가 나온 게 참 이해하기 어려웠는데요. 오늘로서 이틀이 지나면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해경 경비정 33분 만에 도착을 하긴 했는데 어선 사이에 끼어 있어서 더 빨리 출발을 할 수도 있는데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수색을 할 수 있는 해상구조대는 이 보트가 고장이 나면서 골든타임이 한참 지난 1시간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는 사실도 알려졌죠. 결국은 또 이렇게 되네요. 전문가 연결합니다. 황대식 전 한국해양구조협회 구조본부장 연결을 해보죠. 황 본부장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요. 골든타임 안에 해경이 도착했다. 그러니까 구조 작업 자체가 늦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제 결과론을 가지고 경무수를 따지는 건데요. 예. 뭐 정상적으로 이제 도착했다고 하는데 또 실제 구조할 수 있는 이제 잠수구조사들이 느꼈다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그러니까 해경 경비정도 말이죠. 지금 33분 만에 도착을 해서 뭐 골든타임에 늦진 않았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이곳이 그 육지로부터 1.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어선들 사이에 경비정이 끼어 있지만 않았으면 사실은 더 빨리 왔었어야 되는 거리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이건 뭐 제가 비전문가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어선들 사이에 끼어서 출항을 못했다. 이거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해경에 이제 전용부두라는 게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전용부두가 있는 곳이 있고, 예. 또 이런 파출소 같은 경우는 일반 어선들의 어항 이나 이제 어업전진기지 같은 경우 소규모 항구에 같이 이제 배들을 계류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엉키고 또 그 배들에서 풀르고 다시 그 배를 묶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은 걸 보도가 나왔는데 예. 이게 이제 매번 그렇지만은 대표적인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예. 행정적인 대책, 정책 등 문서상으로는 좀 바뀌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하지만 문서상으로만 바뀌었지 현장의 구조 대응 상황은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실제 그런 게 바뀌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알맞는 장비나 또 인력, 그런 인력들이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비와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윗선에서만 바뀌는 거죠. 매번 그렇습니다. 윗선에서만 바뀌는 거죠. 저희 말이 허탈하게 들리는데 일단 어쨌든 해경 33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배는 이미 선창 1호는 전복이 된 상태였죠. 따라서 수중으로 들어가서 구조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했는데 도착한 해경 인력에는 그런 인력이 없었습니다. 수중 구조가 가능한 특수구조대를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특수구조대는 무려 72분이 지나서야 도착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예. 72분이면은 이런 상황에서 72분이면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시간인 건가요? 물론 이제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온다고 왔지만은 이런 결과를 가지고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부적절하거나 또 대비나 대응이 좀 부족했다고 이제 지적을 받는 상황인데 다행히 이제 그 평택 같은 경우는 그 서장했던 분이 좀 성견지명이 있어서 원래 평택항에 이제 구조대가 있었습니다. 특수구조대가. 그것을 사고 빈도가 높은 지역인 제부도로 뺐거든요. 이제 그런 대응이 사실은 대비가 필요한 건데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장비가 아마 정비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비가요? 그러니까 고장이 났었대요. 타고 나올 수 있는 보트가 고장이 나서 돌아서 뭐 다른 쪽으로 오다 보니까 72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형 그 리포트로 올 때는 야간 항해가 사실은 이제 육안으로 이렇게 식별해서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걸 보니까 이제 지휘관이 이제 판단해서 육상으로라도 이동을 이제 한 것 같아서 결과론적으로
뭐 골든타임 이렇게 늦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신형 보트가 고장이 난 상태여서 육지로 이동을 해서 영흥도항으로 간 다음에 민간 선박 얻어 타고 사고 해역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72분이 걸렸고 그 다음부터 수중 작업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선실 안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구조는 됐는데 저체온증으로 이분들이 사망을 했어요. 저체온증으로.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이분들 구조가 조금만 빨리 이루어졌어도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분 수가 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유족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뭐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변화가 없는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이 중요한 장비가요. 고장이 나 있을 수가 있는 건지. 고장이 난 걸 몰랐다고 뭐 장비는 해도 물론 문제고. 이제 고장도 나고 수리도 하고 하는데 이게 고장이 났을 때 이런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다른 장비가 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고장이 난 거를 이제 알고는 있었던 거죠. 예, 인식을 했으니까 아마 수리를 한 거 그렇겠죠. 근데 이제 수리하는 동안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예,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참 이게 참 말씀을 드리면서도 너무 안이하게 이 상황을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지적되는 거는 낚싯배에 대한 규제 문제인데요. 너무 느슨하게 지금 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선창1호는 불법 저지른 건 아닙니다. 법대로 운행을 했습니다. 근데 법 자체가 10톤 이하의 배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규제가 거의 그렇습니다. 없다시피 하다면서요? 예, 이 법의 취지가 어민들의 이제 수익 증대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낚시 어선업을 좀 하도록 하고 수상 레저의 이제 발전도 도모하자는 이제 그런 취지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도선 사업법이라든지 또 일반 선박에 관한 어떤 그런 규제보다는 약간 좀 완화된 그런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게 이제 9.77톤인데 10톤 미만은 지자체에서 그냥 신고하면은 이제 허가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들이 아마 맹점인 것 같습니다. 신고만 하면 될 수 있는. 그 지난번 큰 사고가 났던 돌고래호 이것도 낚싯배인데 여기도 역시 9.77톤. 이번 선창 1호도 9.77톤. 그러니까 10톤 그렇습니다. 이하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만들어 놓은 거네요. 예. 그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20명 정도의 이제 어떻게 보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지만 승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을 태우고 가는 배를 혼자서 대부분 조종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게요. 예, 조타도 해야지, 통신도 해야지, 어떤 위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그 보조 인력이나 이런 또 시스템이 전혀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낚싯배는 선장이 혼자 운행도 하면서 뭐 조타하면서 승객들 수발까지 다 들고 이런 서비스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요. 이번 선창 1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승무원이 한 명 타고는 있었더라고요. 예, 뭐 가족 중이나 또 이렇게 페이가 없는 분들 뭐 중에서 이렇게 지인들이나 이제 데리고 나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낚시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제 무상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어떤 역할을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낚시선들이 뭐 한 명 내지 두 명 그 정도의 적격치 못한 인원으로 많은 승객들을 태우고 항의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낚싯배들에 대한 좀 총체적인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낚시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말이죠.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까요? 이것은 낚시활성법 자체를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 기본법이 되기 때문에 교육도 1년에 이제 4시간 정도 받도록 돼 있는데 그중에서 안전교육은 1시간밖에 없습니다. 교육을 받도록 돼 있긴 하군요. 예,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4시간. 그런데 이제 교육을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낚시 이제 어선업 필증을 받기 위해서 이 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데 교육에 임하는 어떤 자세라든가 이제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교육이 좀 지금 좀 느슨하게 되고 있는 건 아니냐 이 부분 지적하시는 거고 또요. 시간만 때우면 된다. 뭐 또 좀 줄여서 간단하게 해달라. 이제 받으려는 의지 자체 좀 능동적이지 못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요 또 낚싯배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 실제 이게 지난번에도 이제 그 V패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해경에서 이제 국가유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운항자에 대한 그 운항 역량에 좀 뭐라 그럴까 함양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황천에 어떤 위험한 항해를 한다든지 또 배가 고장이 나서 서 있을 때에는
그 VHF 무선도 있고 이제 그런 그 VPS 같은 것들을 SOS 누르면은 곧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내가 예. 이런 상황이니까 내 주변을 지나는 항행하는 배들한테 좀 경고를 해두든지 나를 주의해서 피해가라든지 하는 것들이 사전에 좀 하는 그러한 그 선장들의 항해 능력을 좀 해망시킬 수 있는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 부분을 지금 가장 강조해 주셨어요. 예, 저는 그것 그렇습니다. 말고도 뭐 선내 음주 문제라든지 혹은 그렇죠. 경쟁적으로 낚시 포인트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이 과속으로 하는 경우도 덜어 있다고 낚싯배 운행하시는 분들이 증언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더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뭐 보편적인 그 현장의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 논리일 수도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을 해소하건 제도로 다 해소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피교육자들이 그런 인식도 좀 전환하고 알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예. 인식을 새롭게 할 때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전 구조본부장이세요. 황대식 본부장이었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김성환의 행간을 네. 여야 지도부가 들은 게 분명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행간이 끝나자마자 네. 급속도로 하루 종일 이루어져서 결국 합의까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잘 맞출 수가.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는 이제 우리 맞춘 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이제 문제점들을 비판하면서 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 하지만 쉽진 않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네. 생각보다 쉽게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 여론 눈치를 좀 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게요. 네. 이 어제의 예산안 통과 과정 막전 막후는요. 뉴스닥에서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 행간은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제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취임한 지 꼭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 기자간담회에서 안 대표는 물이 99.9도에도 끓지 않는 것처럼 지지율도 축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년 지방선거는 3자 구도로 가야 한다. 뭐 이렇게 국민의당이 현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예. 이 취임 100일 맞은 안철수 대표. 그러나 안 대표에게 없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당대표 취임 100일인데 안 대표 안철수 대표에게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첫째, 내 편이 없다. 둘째, 비전이 없다. 셋째, 리더십이 없다입니다. 굉장히 있는 가혹한 평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있는 거를 말씀드리라고 하면 또 제가 말씀드릴 있는 수 것도 있는데 많이 있지만 예, 없는 거를 일단 위주로 없는 거 위주로. 겁니다. 자, 그럼 예.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내 편이 없다? 네. 지지자는 있지만 팬덤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허. 뭐 연예인 팬클럽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콩으로 매주를 썼다고 해도 믿죠. 이건 당연히 믿는 건데. 맞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뭐 연예인 덕후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치인한테는 내 편, 내 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팬덤이고 바로 바람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안철수 대표에게 이런 내 편이 있습니까? 호남 지역 여론을 보세요. 10일에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죠. 당내에서 호남 의원들과 갈등 벌이고 있죠. 국민의당 지지율은 원내 4당 중에서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래요. 안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 극성 지지자들을 향해서 공산주의 어디 가서 사고 나겠지 이런 뭐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예. 하지만 안 대표는 그런 팬덤도 사실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된 사람 치고 팬덤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팬덤이 없으니까 이쪽 저쪽 양쪽에서 모두 터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니까 안 대표는 힘들 때나 외로울 때 곁을 지켜줄 캔디 같은 사람인가요? 지지층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뭐 얕게 지지하는 층은 많을 수 있지만 그 얕은 지지층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면은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 무슨 짓을 해도 변하지 않는 그 무조건 지지층. 믿어줄 만한 사람이 15%가 있었거든요. 네, 15에서 한 30% 이렇게 보는. 네. 문재인 대통령도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데 안 대표에겐 그게 부족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굉장히 냉철한 비판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비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비전.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구도만 있고 비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제가 꿈꾸는 세상 미래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예. 이게 바로 철학, 이념, 노선입니다. 그런데 요즘 안 대표 모습을 보면 선거 구도만 있고
안철수만의 비전은 없습니다. 요즘의 모습을 보면 네. 어제 안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3당 구도로 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예. 선거 전략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5당 4당 체제보다 3당 체제가 되면 당연히 산술적으로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고 당연하죠. 승리의 법칙도 만들기 쉽습니다. 예.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선거 공학적인 얘기입니다. 정치공학적인 얘기다. 네. 지금 국민들이 안 대표한테 바라는 것은 안철수만 보여줄 수 있는 정치가 뭐냐. 이거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철학이 뭐냐, 네. 이념이 뭐냐,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느냐 이걸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대표의 극중주의 이거 이해하는 국민이 과연 몇 명 될까요? 그러니까 안 대표는 이런 애매모호한 말 하지 말고 보다 이해하기 쉽고 간단 명료한 정치 언어로 안철수식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안철수 대표한테 항상 따라다니는 게 너무 안개 화법을 쓴다 이런 얘기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아직도 그거 못 여전히 벗어나는 그렇다고 것 같아요. 보세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 두 번째 없는 것, 필요한 것, 비전이다.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없는 것은 바로 리더십인데요. 리더십. 어제 여야가 내년 예산안 합의했잖아요. 했습니다. 그 직후에 무슨 말이 나왔느냐. 국민의당 존재감은 갑인데 안철수 리더십은 안 보인다였습니다. 어제 사실은 예산안이 합의되는 그 과정을 통틀어 보면요. 국민의당의 승리다 이런 얘기가 나올 국민의당 정도로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사실 다. 자유한국당이 진짜 한마디 못한 상황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대표가 안 보인다. 네. 안 대표가 어제 말했듯이 20년 만에 강력한 캐스팅 보트가 등장해서 국회 공전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예. 근데 이상하죠. 국민의당 존재감이 폭발하면 당대표의 위상이 따라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당대표 권위가 생겨야 하거든요. 근데 안 대표는 정반대로 리더십 위기 상태입니다. 당내에서는 바른정당하고 통합 문제를 가지고 오락가락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리더십이 뭡니까? 설득의 기술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내 식구들조차 지금 설득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국민을 설득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리더십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 대표 취임 100일 뭐 아직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런 시간일 수도 있지만 안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려면 네.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해선 안 된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 대표는 여러 가지 장점도 갖고 있으니까 안 대표한테 없는 이 세 가지를 좀 더 보강하면 예. 그러면 보다 아주 쉽게 선거에서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김성환 씨가 오늘 굉장히 냉혹한 평가를 내려주신 것만은 분명한데 이게 말하자면 사랑의 맹 거죠. 예. 100일을 맞았으니까 더 건강하게 성장해라 하는 사랑의 맹. 어제 안 대표 기자간담회 뒤에 사랑의 회초리 같은 거 있었어요. 예, 그림 맞아요. 있어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회초리 오늘 너무 세게 때리신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예,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가 지금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면서 연일 화제입니다. 1비트코인이요. 1,300만 원대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24시간 내내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거래가 일어나고 가격이 막 변하고 있습니다. 1비트코인. 올해 초에는 120만 원대였습니다. 그때도 거품이라고 경고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그게 지금 1,300만 원이 넘은 겁니다. 걷잡을 수 없이 부는 열풍이 뭐 거의 광풍 수준인데요. 그런데 이제 가상화폐는 말이 화폐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화폐 역할을 하는 그런 법정 통화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관리 감독도 받지 않고 거래에도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거래소도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남녀노소 아무나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되자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주도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쯤 되면 정부가 나서서 관리 감독, 즉 개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걸 고민하는 자리였는데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상화폐 열풍 진단을 해보죠. 우선 실태를 좀 보겠습니다.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 대학생 한 분 연결을 해보죠.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학교 몇 학년이세요? 4학년입니다. 4학년.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가상화폐 투자는? 6, 7월 정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6, 7월. 그 사이에 얼마나 벌고 얼마나 잃으셨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6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한 달 만에 1,300만 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2배 넘게 벌었는데 또 2배 넘게 벌 수 있을 것 같고 언젠가 금방 1억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다시 투자를 했어요. 재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엔 투자하자마자 1,300만 원이 400만 원이 됐어요.
그렇게 등락폭이 심하단 얘기네요, 그 얘기는? 예, 진짜 너무 심각해요. 지금도 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도 화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니터? 아니요, 오르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사실 이 가상화폐 시장이라는 건 주식시장하고 달라갖고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 네, 맞아요. 한 번 투자한 분들은 모니터 앞을 못 떠난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좀비라고 말도 하는데. 좀비. 하루 종일 보게 되거든요. 하루 종일. 잠 자다가도 이거 오를 것 같아. 꿈에서도 나와요. 꿈에서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친구들, 대학생들이 많습니까? 엄청 많죠, 진짜. 엄청? 그러니까 40% 정도는 직접 투자를 좀 하고 있어요. 중독 수준으로 매달리는 경우도 그럼 개중엔 있습니까? 학교 수업을 들어도 시간에 노트북을 켜놓고 이제 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적거나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노트북에 잘 보면은 가상화폐 시장 차트를 켜놓더라고요. 열어놓고 있어요, 아예 노트북에도 한 켠에. 네.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지하철 타면은 항상 이제 가상화폐 얘기가 들리고. 네. 그 순간에도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학생이니까 돈이 많지 않잖아요, 여유 자금이. 네. 돈을 뭐 어디서 빌려서 하는 경우, 혹은 아르바이트에서 벌어서 하는 경우 다양하겠네요. 엄청 다양하죠. 네, 친구 중에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 이제 친구가 있거든요. 예. 아버지한테 2억 원 정도를 빌렸어요. 아버지한테 2억 원이나? 네. 통이 큰 친구예요? 네, 그래서 며칠이 지나고 제가 물어보니까 야, 많이 벌었어. 한숨을 쉬면서 2억 원이 1억 원이 됐어. 반토막이 됐어. 네, 또 며칠 지나서 물어보니까 7,5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진짜 그 친구 너무 나쁜 마음을 먹지는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큰 돈을 잃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그렇죠. 또 어떤 경우 보셨어요? 나 뭐 지금 잠깐 돈이 없는데 뭐 30-40만 원만 좀 빌려주면은 내가 금방 2배 벌어서 갚아줄게. 그만큼 말이 되기도 하는 게 하루만 해도 막 수십 배씩 오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하루 만에 수십 배가 오르기도 해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참 100만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벌써 억대를 번 친구들도 있고 요즘 진짜 그런 친구들 많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실태 잘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대학가에도 불고 있는 가상화폐 열풍. 대학생 한 분을 연결해서 생생하게 들어봤습니다. 대학가뿐이 아닙니다. 직장인들, 주부, 심지어는 노인분들도 이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규제를 하느냐 마느냐가 정부의 고민거리입니다. 가상화폐를 규제하다 보면 이게 마치 제도권 화폐 같은 시그널을 줄 수 있어서 더 문제가 불거지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규제를 안 하자니 부작용이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찌해야 될지가 고민스러운 거죠. 전문가 연결합니다.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이세요. 박성준 센터장 연결을 해보죠. 박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이 열풍을 넘어서 광풍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합니까? 예, 그렇죠. 제가 봐도 광풍입니다. 그래요. 예. 하루 거래량도 1조 원을 돌파했다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예, 제가 들은 바로는 아마 그 코스닥 시장 거래 규모보다 많다고 들었거든요. 1조가 아니고 한 2, 3조 정도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종류는 몇 가지나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한 1,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는 10개 이내. 10개 이내.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비트코인인 거고요. 예, 비트코인의 규모가 제일 크지요. 그렇죠. 주식시장처럼 이것도 거래하는 거래소가 존재한다던데 그런 거래소는 몇 개나 됩니까? 현재 거래소는 한 5개 정도 되고요. 거래소를 준비하고 있는 데는 한 2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등록만 하면은 아무나 열 수 있는 거라면서요? 거래소란 걸. 예, 현재는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하는 바로는 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통신사업자로 마치 그 사이트 열듯이 그냥 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리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도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자, 교수님. 이 정도 붐을 예상하셨어요? 솔직히 수익률이 제일 좋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너무 많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래요. 저는 한 연간 한 4배에서 5배 정도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인 거죠? 아마 올해만 해도 거의 10배, 한 8배에서 10배 이상 올랐고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작년부터 시작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거의 한 20, 30배? 그렇죠. 엄청나게 올라 있습니다. 2년 동안 20, 30배. 예. 걱정스러운 건 그야말로 돈 놓고 돈 먹기처럼 투기판처럼 흐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암호화폐가 상당히 수익률이 좋다는 게 알려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단순히 수익률을 보는 거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결과만 사람들이 봐서 이제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일반 국민들에게 암호화폐라는 것이 무엇인지 무조건적인 투기보다는 그 위험성도 알려주고 그래서 암호화폐의 어떤 건전한 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그 제도를 만드는 게 그래서 더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전문가는 계속 암호화폐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여러분 가상화폐를 일컫는 다른 말입니다. 다만 가상화폐가 좀 너무나 이제 도토리 예전에 그 사이버 세계의 도토리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있어서 전문가들은 암호화한 화폐다, 암호화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참고를 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그러니까 지금 센터장님 말씀은 취지 자체는 좋은데 우리 시장에서 이게 좀 왜곡된 채 투기판처럼 흐르고 있다. 이게 걱정스럽단 말씀이시네요. 예, 제일 중요한 건 그 왜곡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이게 정부의 고민이 규제를 하느냐 마느냐, 그 개입을 하느냐 마느냐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점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입을 하면 이게 마치 법정 통화처럼 제도권의 통화처럼 인식이 되면서 오히려 돈이 더 몰리지 않겠느냐. 더 투기판 과열되지 않겠느냐. 이게 걱정스러운 거고 개입을 안 하자니 각종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해킹 사건이 발생하고 이게 또 염려스럽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건전하게 암호화폐를 활성화하는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소비자 보호 측면도 해줘야 되는 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균형적인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 해결점으로 저는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원래부터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정부가 좀 개입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늦었다고 저는. 늦었다고 보세요? 아니 근데 정부가 지금 개입을 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 가상화폐라는 거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잖아요. 새로운 기술이죠. 기존의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기존의 근거 가지고는 개입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건 새로운 기술이고 새로운 산업이면은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거고 그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가지고 우리 국가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먼저 나와야 되고 그 정책에 따른 그 규제가 연결해서 나오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인데 이걸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이게 거품이 터져버리면서 피해자만 양산하는 뭐 이런 꼴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정부가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게 그쪽 세계는 몰라. 우리가 개입하는 순간 이게 더 활성화될 거야. 인정하는 게 될 거야. 라면서 손 놓고 있는 순간에도 피해자는 계속 양산이 되고 이 시장은 왜곡된다 이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 그럼 교수님 지금 걱정하는 부분 정부가 끼어들었다가 이게 제도권 화폐 같은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 어떡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잘못된 시그널이라는 건 이미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시그널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잘못된 시그널을 받았어요. 정부가 안 줘도. 일반 국민들은 제가 볼 때 이게 화폐냐 아니냐 법적인 위치가 있느냐 없느냐 관심 없습니다.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지. 그게 현실이잖아요. 맞아요. 100만 원 넣었는데 뭐 1억 된 사람이 있다더라 이런 소문들 막 들으면서 막 뛰어드는 거죠. 이미 사람들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게 암호화폐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투기 대상이 아니라 어떤 블록체인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요소 기술인데 사람들은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이미 광풍이 일면서 잘못된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관여를 해야 돼요, 지금. 알겠습니다. 정부가 TF를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답니다. 네네. 전문가 의견을 넓게 청취하면서 지금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의 센터장이세요. 박성준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융계 검찰 하면 바로 금융감독원이죠. 그런데 금융감독원 최종 면접에 3번이나 올랐다가 3번 모두 고배를 마신 응시자가 있습니다. 그 응시자는요, 내 노력이 부족했거니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마지막 3번째 시험에서는 자신이 2위로 면접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특혜 응시생 때문에 낙방을 했던 겁니다. 이 사실은 지난 9월 금감원 감사 결과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부정청탁은 사실인데도 본인이 구제받을 길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 금감원을 상대로 오늘 피해보상 소송에 나서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직접 만나보죠. 익명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금감원 시험을 3번이나 보셨어요? 예. 2012년, 예. 2014년, 15년 이렇게 3번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3번 다 최종까지 가셨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금감원이 조사를 한 건 3번째 시험 보던 2015년 건이고 거기서 이제 부정이 적발된 건데 그 면접에서 뭔가 이상한 김새는 없었습니까? 특별한 건 없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예. 혹시나 이제 되지 않더라도 그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 관심 가져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의뢰 그렇죠. 하는 그런 인사로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3명 면접에 올라갔으니까 이 가능성이 꽤 있겠구나라고 들어갔던 건데 결국 몇 명 뽑았습니까? 1명이 뽑혔습니다. 1명. 그 1명이 부정 합격이었다는 거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온 것만 보면 예. 지방 인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지방 인재로 이제 서류를 기재를 했는데 그 금감원 측에서 그 사실이 보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겼고 그분을 이제 합격시키려고 많이 좀 무리한 걸 했던 걸 이제 그런 정황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또 있습니까? 최종 면접에서도 기존에 1등, 2등 탈락하신 2명에 대해서 예. 최종 면접 점수를 이제 낮게 주고 최종 합격하신 한 분한테는 면접 점수를 좀 좋게 줬다고 되어 있고요. 면접 점수랑 필기 점수랑 50대 50으로 합쳐서 이제 합격자를 최종 합격자를 내니까. 근데 이제 50대 50으로 점수를 합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분이 3등이었던 겁니다. 그 최종 면접의 면접 점수를 그 사람 것을 확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점을 내니까 뒤집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이. 예. 그러니까 필기 점수 차이가 많이 났네요, 1, 2등하고 3등이. 예. 그러자 이제 최종 면접 다 끝난 이후에 예. 흔히 평판조회라고 하는 이제 예정이 없던 걸 이제 도입을 하고 13년도, 14년도에는 예.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는 신입 채용인데 예. 평판조회가 들어갔다는 거고. 그러니까 신입 사원이기 때문에 경력 사원이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신입 사원을 뽑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를 다녔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경력 조회를 하겠다 이렇게 없던 항목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1등, 2등은 평판 조회를 했고 예. 이제 3등은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직장 안 다녔어요? 네네. 평판 조회도 1등, 2등을 불합격 시켰는데 예. 우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증권사 재직 당시에 단기로 이제 퇴사를 하게 된 거는 영업 실적 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어떤 지점장 말에 의하면 대인 관계는 좋았다고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전문이 되어 있는데 예. 저는 이제 그 뒤에 거 대인 관계가 좋았다는 부분은 또 삭제를 하고 실적 압박으로 단기 조기 퇴사를 했다 그 부분만 남겨두고 예. 그걸 구실로 저를 떨어뜨렸거든요. 그때는 그거 아셨어요? 그렇게 해서 점수가 뒤집어졌다는 거? 그때는 전혀 몰랐고 그렇죠. 이번에는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실력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했죠. 내가 부족했구나. 네. 왜냐하면 금감원 3번을 지원한 이유는 예. 정말 공정하게 뽑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3번이나 지원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냥 항상 저는 주변에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좀 더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 그런 부분은 전혀. 상상도 못해. 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떠셨어요? 결국은 그때 한 명을 뽑았는데 네. 그냥 그 한 명을 뽑기 위해서 나머지는 정말 다 들러리 선 거 아닌가. 마지막으로 진짜 최선을 다해보고 싶어서 이제 가족들도 이제 어려운 결정을 좀 내려준 측면이 있는데 많이 미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결국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거였는데. 제가 그렇게 한 거니까. 일단 저는 궁금한 게 부정 입사가 있었던 게 지금 팩트로 감사원 팩트로 확인이 됐으면 어떻게 그 합격자는 계속 다니고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은 구제가 안 되고 왜 이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나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신문 기사든 뭐 감사원 감사 결과든 다 뒤져봤는데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조차 그 문구를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거든요. 그럼 그 부정 합격자는 지금도 계속 떵떵거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금감원에? 아직까지는 계속 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소장을 접수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 진행한다는 게 이게 사실 약자 위치에서 쉬운 결심은 아니셨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뭐 고민이 많았고 뭐 큰 이제 기간이잖아요. 골리앗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일자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그런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저희는 피해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제 받을지 안 받을지도 아직 확실치도 않고 이제 앞으로 취업 준비생들이 공정하다는 믿음 아래서 좀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뛰어다니고 잘하셨습니다.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취준생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문제점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개선해야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결혼하셨다면서요? 네네. 자녀도 키우시고. 예. 아빠가 몇 년째 취준생인 거네요? 네, 뭐 지금. 이 소송 사회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이네요. 힘내시고요. 네. 1심 결과 나오면 저희한테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금감원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는 분이었습니다. 정모 씨 만나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K-팝 선율이 신나네요. 저희 허성무 소장님. 어서 오세요. K-팝 가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가수? 특별히 잘 모르겠어요. 특별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훨씬 나이가 어리시니까. 이게 이상한 게요. K-팝은 보통 남자 아이돌들이 유행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자 아이돌을 좋아하는데 여기는 K-팝으로 분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왜요? 여자 아이돌도 많아요. 소녀시대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규모가 시장 규모가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이나 엑소 이런 것에 비해 가지고 제가 아는 바는 20분의 1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아는 여성 아이돌들은 K-팝의 분류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그러면 누구? 여성 아이돌은 누구 팬? 저는 다 좋아합니다. 레드벨벳 좋아하고요. 다 좋아하는 한 분과 특별히 잘 모르겠는 한 분이 함께하는 뉴스닥 두 패널 잠시만 기다리시고요. 청취자 문자 좀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광풍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이석화님은 노동의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한탕주의에 빠져드는 이런 세태에 걱정하셨고, 3292님 도박보다 더 무서운 판 같네요. 이걸 그냥 놔둬야 될까? 말이 좋아 투자지 사람 잡는 것 같다 하셨어요. 반면에 5464님은 이거 뜬구름 잡는 가상화폐 아닙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간 암호화 화폐라는 용어가 맞고요. 건전하게 발전시키면 좋은 취지인 건데, 좋은 신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기처럼 흘러가고 있는 판을 걱정하신 분도 계시고요. 최철규님, 과거 네덜란드 튤립 돌풍, 튤립 거품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든다. 역시 걱정. 장정환님은 정부 개입 반대하셨어요. 들어보니 도박 같은데 정부가 왜 개입을 해야 하나요? 나중에 이분 표현 그대로 쓰자면 홀딱 다 날리고 정부의 책임 돌리고 피해 보상해달라 이런 말 나오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규제를 놓고도 찬반이 좀 엇갈리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정부도 그걸 놓고 지금 딜레마에 빠진 상태입니다. TF가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 금감원 피해자 인터뷰 듣고도 많은 분들이 같이 한숨 쉬셨어요. 9965님. 그동안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셨을 텐데 너무 안타깝고 오늘 그 소송 건다는 것 승소하시기 바란다. 이런 응원 문자들 고맙습니다. 자, 화요일의 코너 뉴스닥 들어가죠.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세민의 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 이준석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예산안 통과됐잖아요. 네. 아동수당, 기초연금, 군인 월급 인상 두 분은 어디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번에 예비군 수당이 좀 많이 올랐으면 제가 좀 적용받을 것도 있는데 예비군 수당 문제는 크게 주제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없어요. 네. 해당 사항. 저도 아무 해당 사항이 없지만 지금 청취자들의 관심 또 네티즌들의 관심 보면 좀 실검 보면은요 아동 수당이 1위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최저임금, 군인 월급 이런 것들이 골고루 밤새도록 올랐을 정도로 관심이 높습니다. 어제 예산안 협상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소장님? 어쨌든 지키지 못했죠. 12월 2일까지 해야 되는데 예. 그 법정 시한을 못 지켰다는 면에 있어서는 모든 정치인이 다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고요. 다만 이제 그 협상 과정을 보면은 결국 이제 국민의당이 상한가가 됐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국민의당은 상한가가 됐는데 그 당의 대표는 하한가인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느낌이었는데. 아까 행간에서 지적했어요. 예.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결국은 이제 그 국민의당이 챙길 걸 싹 다 챙겼어요. 호남 그 무한공항을 경유하는 KTX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명분들을 다 챙겨갔는데 자유한국당은 거의 패싱 수준이잖아요. 한국당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못 챙겨가. 원래 이 전략이 그런 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이 민주당 쪽에서는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되면은 그 두 요구를 다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없으니까. 협상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협상은 양자 협상을 해야 돼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이 땡기기가 수월하고. 캐스팅보트 주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당은 초조해지고 밀려날 수 다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발표문을 발표하는 과정을 보면은 정우택 원내대표의 얼굴이 굉장히 이그러져 있죠.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아주 밝고. 이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이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게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의원 빼가기 할 때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 그때 지적했던 게 뭐냐면 교섭단체가 4개면은요 2대2 구도가 나올 수 있어요. 교섭단체 협상할 때. 그런데 지금 보면 어쨌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홀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석수는 둘이 합쳐서 똑같은데 교섭단체 수가 2에서 1로 줄었어요. 고깃집에 4명 앉아 있는 거랑 3명 앉아 있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런 국면도 이루어질 것이고 이번엔 예산안이다 보니까 과반을 넘기면 된다는 그런 수치적 그 압박이 있었던 거지만은 법안 처리는 180석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또 한국당이 존재감 발휘할 수 있겠지만은 그 앞으로 있는 여러 정치 일정 중에서 지금과 같이 자유한국당이 고립주의를 택했을 때 꼭 180석 그 문제라고 해가지고도 쉽게 이제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거는 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의원들 중에서 지금 검찰 수사 받는 사람이 좀 있어요. 있죠.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어떻게 수사받다가 잘못돼가지고 실제 국회 출석을 못하게 되는 경우, 구속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당장 오늘 최경환 의원이 검찰 출두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실제로 한 110석 미만 정도로까지 이제 간다고 하면은 이건 국회에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120을 지켜야지만이 180석 저지선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유한국당 오늘 저 의원총회에 가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어제 합의에 대해 설명을 한다는데 항의가 거셀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방법 없는 거죠. 그렇죠. 어제 이미 거셌고요. 어제도 거셌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다는데 더 거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방법은 없는 상황. 이미 표결에 들어가면은 변수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상한가 하한가 다 정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상한가 국민의당 하한가 자유한국당 같은 느낌인데 보겠습니다. 상한가 허성모 소장님 누구 골라오셨어요? 저는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를 상한가로 골랐습니다. 청와대 청원 코너 이준석 위원장?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뽑았습니다. 상한가로. 우선 청와대 청원 코너. 정확히는 청와대 홈페이지 내에 국민청원 게시판 이걸 상한가로. 그렇죠. 왜입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모든 것들은 이 코너에 지금 청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낙태죄 폐지 청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두순 석방이 곧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석방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죠. 그다음에 술 먹고 죄 지었을 때 그 죄를 좀 감형해 주는 것을 주치 감형이라는데 이제도 안 된다는 청원 들어와 있고 최근에 이제 굉장히
떠올랐던 그 권역 외상센터 지원청원도 있었죠. 지원청원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그 뭔가면 아까 제가 아이돌 그룹 잘 모르는데 실제 잘 몰라요. 근데 이 엑소라는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팬들이 어느 시상식에서 이 굉장히 이 그룹이 상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상을 별로 못 받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시상식 자체 없애라는 청원도 와 있고. 마마 시상식이라고 젊은 층들은 알 거예요. 이거 심지어 한국에 사진도 않아요, 이거. 그 시상식 없애라 이런 청원이 올라왔을 정도로. 이거 한국이 아니라 홍콩에서 하고 이런 행사인데 이걸 없애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한 그 우리 탤런트였던 박수진 씨 결혼해서 아기 낳았는데. 배용준 씨 부인. 그 또 이제 뭐 특별한 혜택이 있은 거 아닌가 해가지고. 병원 특혜 받았는지 조사해 주세요. 청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관심 사항이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청원이 다 올라오니까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자기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봅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이것도 청와대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어떤 거는 입법을 통해서 국회가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도 있는데 그건 청와대 몫은 아니죠. 또 설사 행정부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 또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청와대가 장을 마련해 준 게 훌륭한 일이고 또 소통의 장.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장.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답변을 해주는 것은 그런 국민들 그 제기했던 사람들이 나에게도 어떤 관심이 있고 국가가 응답하구나 하는 이런 걸로서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답은 굉장히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가 봤거든요. 5만 7천 개 이상의 청원글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는 국회를 해산시켜 주세요. 이런 청원도 올라와요. 그러니까 별의별 청원이 다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소통 창구로서 이게 역할을 하려면요. 결국에는 안 되는 걸 왜 안 된다는지 국민에게 납득시킬 정도의 권위가 되면 이게 소통 창구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까지 SNS로 소통한 정치인들도 그렇지만은 보면은 한 10개 글이 올라오면요. 자기가 답하기 좋은 건 3개만 답하면은 보통 소통 잘하는 정치인 소리 들었어요, 지금까지. 나머지 7개는 그냥 곤란하거나 하면 삭제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냥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한데 지금 보면은 청원 올라온 것들 중에 보면은 물론 이제 20만 개 도달한 것들도 살펴봐야겠지만 한 달에 20만 개가 넘어가면 답을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상당한 수가 예를 들어 올린 것들, 예를 들어 동성혼에 관해 가지고 청와대 입장을 밝혀달라라는 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답변 안 하고 넘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조국 수석 같은 경우도 이번에 답변하면서 낙태죄 관련해가지고 그 가톨릭에서 교황의 입장을 잘못 이제 인용했다가 항의를 했죠. 사과했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가톨릭 찾아가지고 사과하고 이런 것처럼. 이게 상당히 곤란한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왜 교황 말을 인용했겠습니까? 본인들의 논리로 풀 수 없으니까 교황 말을 인용해가지고 어쨌든 대답해 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잘못 인용해가지고 교황께 아주 이제 뭐 좀 불경스러운 이런 이 지점 허성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답변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신이 아닌 이상. 예를 들어 조두순 답변하기 쉽지 않은 조두순 출소 지금 아까 조두순 법 개정이라는 얘기로 나왔지만은 사실 하신 분들의 심리는 뭐냐면은 조두순이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청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쪽으로 답하면은 곤란한 지점이 있고 저쪽으로 답하면 또 곤란한 지점이 있고. 그거는 이제 지나치게 그렇게 이제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건데 아무리 갈등이 있는 사안이라도 예를 들어서 조두순 그 석방을 막아달라는 청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한번 처벌받은 것을 다시 이중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고 또 미래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법을 개정한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주치 감형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그 우리 사회의 음주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부분을 이제는 끊어내는 새로운 문화 정착도 필요하고 이런 방향의 대안 제시를 하면 됩니다. 오히려 주치 감형이 아니라 주치 가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그 답변들을 할 수 있고 또 답변이 뭐 이 갈등이 서로 아주 심한 거에는 정답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 대한 충분한 정성을 다하는 답변을 내면 되는 것이지 그게 꼭 어떤 문제 제기한 사람에게 완벽한 해결을 내는 그것은 아니다. 정답을 내릴 수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 같은 경우에도 위드피플 같은 경우에 5년간 227건을 답변했다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결국 답변이 다 나갈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초기 2달 동안에 뭐 2만 3천 건이 들어왔다 청와대는.
그리고 그거 하루에 한 330건 정도가 되는데 그리고 그 답변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런 이제 유형별로 묶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같은 거에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성을 다하는 모습 거기서 국민들은 위로와 위안을 받는 것이지 위로를 받는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없는 거예요. 100% 해결책은 못 낸다는 거죠. 청원뿐만 아니라 민원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거든요. 매일 뭐 700~800건이 들어온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다 그리고 그 민원들이 다 뭐 위법해서 민원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제일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놨다는 점에서 그 점에서 일단 상한가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다 100% 정답은 못 찾더라도. 자, 이준석 위원장의 상한가 넘어가겠습니다. 김명수 대법관을 상한가에 무슨 이유입니까? 대법원장이죠. 김명수 대법원장. 아, 대법원장이죠. 네, 대법원장인데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에 그 구속 적부심 통해 가지고 이제 김관진 장관이나 임관빈 정책실장 이런 분들 석방되고 또 그리고 또 전병헌 수석도 불구속 수사하게 되니까 여론이 이제 좀 좋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론에서 이제 뭐 강하게 판사 개인의 어쨌든 실명을 적시하면서 한 사람의 이력을 파헤치고 이렇게 해가면서 비판하는 모습, 비난하는 모습 보이니까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쨌든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여기에 제동을 걸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적절하다 보는 게 사실 재판 결과 하나하나를 놓고 이제 여론이 휩쓸리기 시작하고 뭐 누구를 보직 해임하라 그러고 이렇게 시작하면은 사법부에서 아무도 양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또는 자기 소신에 근거한 판단, 그 판단이 옳든 그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가 어쨌든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처음에는 이제 코드 인사라고 비판을 좀 받았지만은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광열 판사가 구속적부심 통해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하고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풀어줬잖아요. 석방시켰잖아요. 이것을 두고서 여론이 아주 뭐 거센 비판이 일자 여기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저는 여기서 저는 이거 얘기하면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신광열 판사가 우병우 수석이랑 무슨 뭐 동향이고 사법연수 동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아주 비열하고 말도 안 되는 공격이고요. 왜 그렇게 보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김관진, 임관빈 건인데 이건 MB 정부의 일을 파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민정수석인 우병우 수석과의 친소관계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 거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수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는 연결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댓글 공작이라는 것 자체가 그 정부를 그렇게 탄생시키기 위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 파괴 행위죠. 그게 양 정부의 사이의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그 연결고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의심이나 합리적 비판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걸 이제 비열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현상이 실제로 있는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와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판단이야 국민이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는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두 분 이건 약간 엇갈리고 있어요. 대법원장이 자기의 사법부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충분히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과거에 상권 분립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시대나 상권 분립이 됐다 하더라도 행정부 위에서는 행정부에 의해서 사법권이 제약되는 이거에 대한 방어여야 하지 국민들의 건전한 비판이나 합당한 비판까지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법부만의 성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독립이냐 성역이냐는 엄연히 다른 말씀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더 강한 권력으로부터의 침해에 대한 독립이죠. 사법부의 독립은. 그래서 재판관들이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사법부조차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력입니다. 아니, 저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다 봐요. 그런 국민들이 자기들이 생각해서 나는 이상하다 생각하면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게 실제로 봤을 때요. 예를 들어 그렇게 여론을 이제 재판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우리 당장 최근의 일로 기억해 보면요. 그 김광석 씨 부인이었던 서혜순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재판하면 무조건 유죄예요. 그분은 만약에 국민 여론대로 간다면.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론이 만들어지는 거하고 여론 재판을 해라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다른데 그걸 지금 시점에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 보면 그게 얼마나 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이 어쨌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재판 과정에 있었던 일들은 여론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피상적으로 이제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가치 판단을 내리거든요. 이 재판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에 반해서 이제 법관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본인들이
상당한 수사 기록이나 아니면 재판 기록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제 위임한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 신광렬 판사만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우병우 수석에 대해 가지고 이분이 어떤 판단을 했을 때 그분이 동양 관계고 이랬다 그러면은 저는 상당히 저도 그것도 불합리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 판사 교체 등을 했었어야 된다 보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에 대한 이 판단을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 자, 허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국민의 여론을 갖다가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국민 여론이야말로 가장 존중돼야 될 이야기죠. 물론 그것 때문에 재판이 마음껏 흔들리고 춤추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국민 여론마저도 막으려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되는 거는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대법원장은 수장이기 때문에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바로 제 한가로 들어가면요. 신광렬 부장판사가 그러면은 재판 기록을 보고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럼 그 이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그 판사는 그럼 그런 증거가 없었습니까?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불과 열흘 만에 왜 달라졌느냐? 그리고 실질 앞에 앉혀놓고 신문을 더 많이 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가 더 증거주의와 더 많은 객관성을 가지고 했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국민은 물어볼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구속 적부심은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됐나 하면은 이제 사정의 변경이에요. 처음에 구속할 때 어떤 구속할 사안이 있었는데 이후에 그 사정이 변경됐을 때 더 이상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판단해서 내보내주기 위한 적부하냐 적당하냐를 보는 건데 지금 이 경우에는 사정의 변경은 전혀 없었거든요. 사정의 변경은 없었는데 결국은 이제 유죄 여부 사정 변경 없이 어떻게 석방이 됐는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례적이라는 그래서 이제 많은 변호사들이나 법조 주변에서 이례적 판결이다, 결정이다. 알겠습니다. 이례적이 아니라면 이제 이거는 그 문제 삼을 일이 아닌데 이거 따라야 되는데. 봤을 때 이 구속 적부심이라는 거는 이제 영장 전담 판사와 다르게 합의부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개개인의 어떤 판단도 중요하지만은 상당히 뭐 다수 법관이 이렇게 동의한다는 것에 우선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 신광렬 편타에 대해 가지고 편향성 시비가 과거에 있었어요. 근데 그 편향성 시비가 뭐냐면은 제가 찾아봤더니 어이없게 강정구 교수,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석방시킨 분이 이분이에요. 아, 북한에 갔었던 그 강정구 교수. 그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때 된 분을 이분을 그때 남경대요. 석방시킨 분이 그 보석시켜 석방시킨 분이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의아스럽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벌어진 일이거든요. 우리 강구영 영장전담 판사 우리가 왜 이분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매번 하나 이분이 뭐 결정할 때마다 여론이 들끓거든요. 자기가 구속시켰으면 하는 사람을 구속시키면은 또 칭찬하고 정이고 풀어주면은 적폐냐? 나쁜 사람 되고. 그 말씀이신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허 소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물론 이제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관의 결정은 우리가 대개 국민들이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했을까 하는 의문이 간혹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존중해야 되는 건 맞죠. 법치주의 근간 흔들면 안 된다는 건 맞지만. 존중하고 있죠. 우리가 다 존중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하다 하는 판단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그런 판단에 속한다. 왜냐하면은 그럼 두 명의 법관이 하나의 사안을 놓고 판단했는데 그러면 누구는 그럼 법과 양심을 지켰고 누구는 법과 양심을 지키지 않았느냐? 물론 판단이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준석 위원장님의 얘기는 그런 지적이 너무 잦다는 거예요, 요새. 허 소장님처럼 이례적인 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니 예를 들어 강구영 판사까지 얘기했지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이 건을 또 다른 건에 이야기로 물타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구영 판사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분 처음에 정유라 풀어줬다고 정유라 구속 안 시켰다고 엄청나게 이제 적폐 판사로 찍혔던 분이거든요. 나중에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가지고 성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좀 오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의견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례적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국민이 따끔하게 지적해야 한다. 아무리 법원이어도 성역 아니다라는 게 허준석이 아니라 허성무 소장님 의견이시고 이준석 위원장님의 의견은 그런 게 너무 잦다 요새. 이렇게 하면 적폐, 이렇게 하면 정의 너무 흔드는 것 아니냐.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시고요. 시간이요. 이준석 위원장 하한가를 말만 하세요. 그냥.
정부 안보 라인입니다. 이번에 ICBM 발사한 다음에 예, 중국 하는 말 다르고 미국 하는 말 다르고 우리 하는 말 다릅니다 지금. 아,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오늘 두 분이 지금 법원의 구속적 부심 석방 문제를 놓고 뜨겁게 붙었습니다. 청취자 한 분께서 바로 이 두 분의 팽팽한 토론이 뉴스쇼를 듣는 이유다. 뉴스닥을 듣는 이유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어요. 건전한 토론 필요합니다. 소통 필요합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나가실 때는 어느 때처럼 여느 때처럼 손잡고 나가시죠. 뉴스닥.